다음 주에는 제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셔오려는데, 특별한 아니고 이제 잠시 이제 누군가 하면 지금 제가 말기업 설립을 위해서 교육받고 있다고 했죠. 그 대구 경북의 이제 말기업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법인이 하나 있어요. 대구시 공무원들이 직접 이걸 담당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이제 인허가를 내고 이제 지원하고 이런 것만 하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정부하고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운영하거든요. 그 회사 이름이 커뮤니티와 경제라는 곳인데 그 대구 경북의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 달서구와 남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 얘가 이제 멘토링을 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구에서 지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남구에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기업 계획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돕기도 하고 이런 젊은 청년인데 그 이제 우리 팀을 아주 좋게 봐가지고 거기서 많이 들었나 봐. 이렇게 저렇게 봐. 근데 저는 이야기했어요. 교육하시러 온 분이 우리 안심협동조합 이사장이 우리 카페 회원이라는 얘기 했죠. 거기서도 듣고 또 이번에 우리와 같이 준비하는 팀이 있는데 성서팀인데 성서 2곡동에서 세계 마지막에 5명이 모여가지고 솜씨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핸드메이드 제품을 이제 상품화하는 이런 이제 팀인데 비누라든지 뭐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대.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들 5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 아줌마들 보니까 작년에 대구생협 그래서 교육단과 실무자를 하는 아줌마가 거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받으러 와서 막 보더니 막 반갑다 하면서 그 아줌마가 저를 작년에 생협을 불렀어요. 오늘 생협팀은 하나도 없다. 오늘 생협에 그거 그거 했구나. 그냥 맞다. 달서 행복생협이 제4매장을 낸다고 이쪽에 뭐 상인동 쪽인가 뭐 월배 쪽인가 제4매장을 내는데 그 매장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는지 이걸 이제 조합원들의 필요를 듣는 그런 모임을 하야 돼. 그래서 안 가.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쪽에서 우리 굉장히 좋게 보고 어디서 많이 들었나 봐. 저쪽에서 들었다 그래요. 이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우리 달서구 사는 분들에게도 좀 뭔가 뭐지? 좀 시야를 넓히는 뭐 하여튼 그런 기회를 좀 한 5분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우리 남구 지금 우리 남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기반이 우리 공동체가 형성된 이제 그 계기가 이 달서구에 있는 어린이서점 혼전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다 이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되게 궁금해하고 만약 우리가 잘 되면 달서구 아줌마들도 이거 할 사람 쎄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활성화되고 막 퍼져나가고 이런 게 이 사람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지금 회사가 되고 싶은 분이 돈을 많이 받잖아. 그 이제 실무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죠. 할머니 5명이 모여가지고 반찬 가게를 하는 마을기업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잘 돼가지고 식당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도 17개 팀이 왔는데 지난 수요일날 수업을 하고 숙제를 냈거든요.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거야. 숙제가.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그 자원을 조사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죠. 무조건 막 회사를 세웠다고 망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자원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우리 팀도 이제 막 저 겸연마랑 주민센터도 가보고
또 대덕문화정강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조사하고 남부 인구는 얼마인지 그 중에서 뭐 아이 인구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조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17개 팀이 나와서 발표를 했었어. 그 중에 이제 우리 팀을 포함 딱 2팀만 이제 PPT 만들어가서 발표하고 나머지는 뭐 할아버지들 나와서 막 예를 들면 강정보 팀이 나왔어요. 강정보 어딘지 알죠? 저 희한한 낙동강에 그 사업해가지고 지금은 그게 대구 12경 중에 하나라네. 대구에서 가볼만한 아름다운 경치가 원래 대구 10경칸이 있는데 이번에 강정보나 이런 게 들어가서 12경이 됐대. 그 강정보에 주말만 되면요 관광객들이 주말마다 5천에서 10,000씩 오는 만명씩.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왜? 쓰레기를 막 투기하고 또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주말 되면 주차장이 좀 보이니까. 그 마을 아저씨들이 이제 지금 이번에 마을개혁 도전했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을의 노인 인구를 이제 잘 이렇게 활용해서 하여튼 주말 그 강정보를 뭐 이렇게 그 마을을 관리하고 쓰레기도 제거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마을개혁을 설립하고 이런 할아버지 모시고. 남구에서 남구 저기 경북 예고 있는 데가 문화거리 있죠. 문화거리. 거기가 문화의 선생님들 골목이 있거든. 그 연극 공연장도 있고 막 이런데 그쪽의 그 길을 문화거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도전한 그 젊은 애들, 영화 제작자로 뭐 다큐 찍고 이런 애들 또 팀을 만들고. 어떤 팀은 아줌마들인데 재봉틀 가지고 패블릭하고 소품 만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받겠다고 들이댄 팀도 있고. 이 100세 건강마을 팀, 도모동 사는 할아버지들인데 5명 정도는 60세 이상이야. 이분들이 음악 매니아인가 봐. 그 지하철 부모역에다가 음악 카페를 열겠다고. 자기들 LP 음반을 2만자 가지고 있대. 그 스피커 시설에 있는 게 엄청나게 뛰어난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모역을 이제 통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전문 음악 카페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 이번에는 반짝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네. 어떤 곳은 사과 주스 만들겠다는 데도 있고요. 사과를 재배하다 보면 새가 쪼아먹는 게 있대. 당도가 높은 사과를 새가 잘 쪼아먹는다더라. 근데 그걸 버리기 너무 아깝고 판매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모아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이걸 상품화하겠다고. 희한한 아이디어 많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마량원에서 많이 생산하는 연근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겠다는 거. 우리 팀이 발표하고 제가 발표하고 나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5분 동안 그냥 간단하게 발표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감동적이라면서 선생님 명함 좀 달라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발표하면서 느꼈거든요. 혹시 남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정되고 좀 활발하게 잘 진행되면 이거 할 사람이 셋다. 가수부 사람들도 지금. 그런데 다음 주에 이분 이제 오시면 혹시 엄마들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볼까요? 제가 지금 영감이 안 떠올라서 그런데 하여튼 도시어치도 어떤 식으로든지 팀을 만들어서 이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년 봄 되면 내년 2월달 되면 다시 교육을 하거든요. 1년에 2차례 교육을 해. 지금 우리는 하반기 교육이거든. 하반기 교육을 받는다고 바로 선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에 또 다른 팀들을 또 받아.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받은 팀들을 모아가지고 내년 초에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교육은 안 받고 지금 다 받는데
그래서 한 번에 그때 한 1, 2월 달에 아마 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할 텐데, 그 전까지 이제 뭐 좀 고민을 해서 적절한 팀을 만들어서 어찌 하는지, 콘서트를 기반으로 해서 콘서트 지금 뭐 수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 채권센터 좀 연구해봐요. 그래가지고, 꼭 명의를 채권센터님 안 해도 되고, 법인을 하나 설립하는데, 저도 지금 남구 주민이 아니거든요. 우리 팀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경영만 이런 사람들이 심사위원회 가서 발표를 할 수가 없잖아. 쫄아가지고. 남구에 가서도 발표하고, 대구시에서도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서, 이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려고 하는지, 그 명분은 무엇인지 이런 걸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당황되는 질문이, 당신이 남구에 과연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구해낸 게 뭔가 하면, 이 팀 중에서 남구 지역 사람이 5명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초기 출자의 100%, 70% 이상을 남구 주민이 해야 됩니다. 정부 지원금액의 10분의 1 이상. 정부에서 5천만원, 첫 해 5천만원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을 남구 주민이 출자를 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한 100만원 조금 넘게 출자를 하면 되는데, 그런 조건도 있고, 남구 사람이 5명 이상이라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대표라고 이제, 앞으로 협동조합 만들 때 이사장 될 거잖아요. 근데 남구 지역 주민이 아니면 설득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게 고민이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한 다음에, 조건 중에 남구 주민이거나, 아니면 직장이 남구인 사람. 그러면 직장 재직증명서를 띄내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대구 부모교육 연구소를, 공식적으로 신고해가지고 법인으로 만들려고. 그 대구부모연구소의 사무실 주소지를 겸연가실 거예요. 그 부모연구소가 이제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근무하는 대표다 이렇게 하면 내 직장이 되잖아. 그럼 이제 나도 직장인 남구입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진짜. 자, 이런 식으로도 채권생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법인 신고해야 되는데,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건 얼마 안 되겠지.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갔다 보니까, 좀 안목이 넓어지고요. 가능성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10여 년 동안 부모교육 이런 강의를 쭉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뭔가 하면, 엄마들을 이제 변화시키면 엄마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대하고 키우고 하는 것이 이제 제 꿈인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엄마들 변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강의를 듣다가 또 몇 년 들을 때 괜찮은데 안 나오고 또 이러면 다시 도감이 다운되고 또 주변의 흐름이 워낙 경쟁, 서열 이런 것 중심으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또 어떤 엄마들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학교 같은 데 가서 특히 강의해보면 보셨죠? 엄마들은 그래도 비교적 똑똑하고 뭐 잠수는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이런데 학교 부모교육 오시는 분들 보면 나는 엄마들이 다 똑똑할 줄 알았거든. 어쩌죠, 엄마들처럼. 근데 대부분은 영화를 어떻게 다운받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막 영화 다운받으러 여기 막 오잖아요. 학교 제가 나와서 강의하면 엄마들 겸이 엄마들 USB로 막 다운받으러 오고 막 이러잖아. 잘 모르니까. 이런 고민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마을개혁 이걸 알게 되면서 이 고민을 이제 좀 이렇게 해결하고 엄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엄마들만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이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래 프레젠테이션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되고 우리가 좀 정착되면 대구 전역으로 이걸 확산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꿈이 야무지지만 대구도 또 잘 되면 이게 전국적 운동으로 이렇게 번져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달서구에서 엄마들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호접지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전부 상품이죠, 상품. 심사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마을기업 담당 직원을 한 분 불러서 혹시 이제 뭐 이런저런 소개도 받고 궁금한 거 이렇게 있으면 좀 질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도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나오시다. 제 11시에 불러놨는데 11시 내가 뭐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거 뭐 공동체 잘 된다 하니 협박이니까. 그렇게 좀 미안하다. 근데 뭐 17팀, 18팀 지금 지원했는데 그 중에 쓸만한 팀이 내 눈에 거의 없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뭐 저래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우리 팀밖에 내 눈에 안 보여.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게 이건데 뭐. 단지 지역 밀착 협의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정 지역의 동네에서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 공동체랄까? 그 현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을 넘어서서 이렇게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에 뿌리내는 게 이제 문제죠. 남구라는 열악한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엄마를 설득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키워나갔습니다. 이게. 나는 달서구에 살고 싶은데 우리 집도 달서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일찍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메모 준비를 해서 들어주십시오. 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예고한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책은 유명한 책이죠. 나무를 심는 사람. 나무를 심는 사람 책 컨텐츠 있어요? 없지? 굉장히 갖고 왔다고? 그거 길어서 내가 다 읽겠나? 이건 사실은 어린이용 그림책은 아니고요. 그림책이긴 한데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기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림책이거든요. 이제 내용이 길고 이래서 제가 읽은 것보다 아주 박진감 있게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이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이 그림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어떤 영화 감독이 이걸 30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막 호흡이 긴박하고 잘 읽더라고. 그래서 3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읽어내야 되고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당연히 그것을 사각에서 보이겠나? 지원이.
학교가 또 본인 키우는 그렇지. 잘 안 들리지? 앞으로 와봐. 말할 수 없이 쓸쓸하고 야한 경치가 눈앞에 펼쳐졌다. 난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을의 천막을 찾다. 준비해온 물은 어제 다 떨어졌다. 물을 찾아야 했다. 오래진 채 느껴지는 고통같이 보이는 쓰러져가는 집들이긴 하지만 근처에 생터나 어쩌면 물이 있을지도 몰랐다. 생터가 보였다. 그러나 막아 있었다. 비바람에 지붕마저 날아간 옛 일곱시의 집들과 좁음이 무너져 내린 조그마한 예배당, 사람 사는 여느 마을처럼 이종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한정없이 맑은 조용한 날씨였다. 그런데 이 산속 마을에는 바람이 사납게 쌩쌩 있었다. 바람은 여정한 마을 들 사이를 고기를 먹다 메어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돌고 있었다. 난 천막을 걷어야 했다. 다섯 시간이나 걸었지만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았다. 안이 있을 것 같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느 곳이나 모두 메말라 있었다. 여기도 라벤더만이 자라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굴뚝인 것 같았다. 어쨌든 난 그쪽을 향해 걸어갔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사람만 지키는 양들이 마을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얘 물통을 건네줬다. 그리고는 고원의 묵묵한 골짜기에 있는 양들의 무리로 나타났다. 그가 물을 길어 올렸다. 기가 막히 마셨다. 물은 깊었다. 그는 엉성한 아마 두레박을 내들어 놓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러나 왠지 자신감에 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오두막이 아니라 돌로 만든 집나무집에서 살고 있었다. 벽을 보니 그가 이 집을 다시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것 같았다. 집은 아주 튼튼해 보였다. 그 위에선 바람 소리도 밀려온 파도처럼 잠잠해졌다. 집안은 아주 깨끗했다. 염청과 그릇들은 잘 닦여져 걸려 있었고 난로에선 수프가 끓고 있었다. 그는 말끔히 뼈를 떠놓고 있었다. 그의 옷은 단추 하나 달랑거리지 않았으며 기분 자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잘 꿰어져 있었다. 그는 내게 수프를 나눠줬다. 식사 후 난
사정에 대해 난 잘 알고 있었다. 길이 큰 길에서 나타나는 하얀 참나무 숲속 여기저기에 네다섯개 좀 되는 마을들이 3미터 위로 흩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고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게다가 고입감은 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탈출구는 없었다. 탈출구자 없는 욕망은 무서운 야망이 되었다. 남자들은 수출고 도시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한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을 들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그들은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갈망한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담배가 피우는 양치리는 조그마한 자루를 가져오더니 도토리를 한가득 쏟아놨다. 그는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좋은 도토리와 나쁜 도토리를 가려내기 시작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일이라고 말했다. 하긴 그가 그처럼 꼼꼼하게 가려낸 걸 본 난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우리가 만나 처음으로 나눈 대화였다. 쓸만한 도토리가 웬만큼 모이자 그는 그걸 10개씩 나왔다. 그러면서 다시 그 도토리들을 눈앞에 들어 살펴보면서 너무 작거나 흠이 난 것들을 또 가려냈다. 그렇게 가려낸 좋은 도토리들이 100개쯤 모이자 그는 일을 멈췄다. 우린 잠자리에 들었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웠다. 이튿날 아침 난 하루도 그의 집에 머물러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아니, 오히려 어떤 일도 결코 방해받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사실 나는 하루 더 쉬어야 할 정도로 지쳐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다. 그는 우리에서 약대를 몰고 나와 옥주처럼 데리고 갔다. 떠나기 전 그는 어제 꼼꼼히 골라낸 도토리 같은 주머니를 우리는 양동이에 푹 담갔다. 그의 지팡이가 눈에 띄었다. 두께가 내 엄지만한 수박대기로 길이는 내 어깨쯤 되어 보였다. 나는 느릿느릿 산책하는 척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와 일직선으로 한참 떨어져 걸어갔다. 목초리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다. 그는 양태를 걔한테 맡기고 내가 서 있는 언덕 쪽으로 올라왔다. 난 야단치러 온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그가 가는 길에 내가 서 있었던 것뿐이었다. 함께 가겠냐고 물었다. 동물 쪽으로 한참 더 올라갈 곳이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나를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고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씹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 시간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니라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아마도 공유지거나 주인이 있는데 그냥 버려두고 있는 땅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뭐가 심했다. 그는 도토리 배관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집어나갔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는 다시 도토리들을 가려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어섰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한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한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가르쳐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됐다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난 그의 나이가 궁금해졌다. 50은 확실히 넘어보였다. 55이라고 했다. 그 양치의 이름은 에제아르 부피엘이었다. 그는 산안에서 농사를 지었었다. 그의 인생 전부였다. 그는 하나뿐이었던 아들과 아내를 잃었다. 그 후 유해진 곳으로 들어와 양떼와 개와 함께 이 사는 걸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나무가 없어 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달리 할 일도 없어서 자신이 이 땅을 살려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젊은다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난 이렇게 말했다. 30년 안에 이 만구의 나무는 아주 커다란 숲을 이루게 될 거라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이 만구의 땅 바닷물에 떨어뜨린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나무를 심어나갈 것이라고. 그는 진작에 너도 밤나무도 심어뒀다. 그것은 벌써 한가득한 묘목성이 되어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는 또 자작나무를 심을 거라고 했다. 골짜기 아래쪽은 땅 위에 소리가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다. 다음날 우린 헤어졌다. 이듬해 1914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난 전쟁터에서 5년을 보냈다. 병사였던 나는 나무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전쟁이 끝나자 나도 얼마 안 되는 보상금에 매달려 살았다. 맑고 깨끗한 공기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외지고 황량한 곳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곳은 예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멀리 보이지 멀건 저 멀리 높은 산등성에 연처럼 돋보이던 회색 빛의 엷은 나귀가 보였다. 어제부터 난 줄곧 나무를 심던 그 노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참나무 많구나 상상해보았다. 엄청나게 큰 숲이 되었겠는걸.
이루어진 숲은 각과 1100km, 세로는 3km쯤 된다. 아무런 기술이나 기계의 도움 없이 오직 양식부인의 영혼과 성에 의해 이런 숲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노인은 하느님만큼이나 능률적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니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뤘다. 내 어미노미로 자라는 끝없이 널리 펼쳐져 있는 너도 밤나무들이 바로 그 증거였다. 참나무들은 단단해서 다람쥐들의 이빨을 잘 견뎌낸다. 이 숲을 없애려면 프로방스에 넘는 회오리 바람이라도 불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는 자그마한 오전생 자작나무 숲으로 날아다갔다. 내가 베르당에서 싸우고 있던 1915년의 신것들이었다. 남편의 승리가 있을 거라고 그가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심어져 있었다. 자작나무들은 마치 바위들처럼 부드럽고 씩씩했다. 숲은 자연의 소리를 따라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꾸준히 나무만을 심을 따위였다. 마을을 거쳐 아래로 내려가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언제나 메말라 있었던 진해였다. 그것은 내가 이 산에 올라와 본 것 중 가장 소중한 숲이 내린 서보였다. 아주 오래전 이 시내에는 물이 가득 흘렀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비참한 마을에 아직도 로마 시대 마을의 유적들이 남아있었다. 그곳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낚싯바늘을 발견했다. 하지만 20세기 사람들은 물을 넣기 위해 뭔가를 짓거나 만들어야만 하게 되었다. 바람은 시들을 널리 버티었다. 시내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모든 앞에가 갈대가 조원과 들과 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일어나 마치 늘 그래왔던 것 같았다. 산토끼나 멧돼지를 잡으러 들어왔던 사냥꾼들도 어린 나무들이 멀쩡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땅이 부리는 변덕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노인의 숲은 그대로 있을 수 있었다. 사람이 한 일이란 걸 안다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 누구가 의심했었겠는가? 마을 사람들이 막 관리들 중 그 누가 이렇듯 고집스럽게 서운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는가? 이래로 난 매년 거르지 않고 일절 고피를 찾아간다. 그는 지치는 법도 없이 꾸준히 나무를 심을 뿐이었다. 하느님은 그에게 이미 천국을 보여주셨던 게 틀림없었다. 난 그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틀림없이 그는 이런 숲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절망감과 싸워야 했을 것이다. 우린 그가 완벽한 고독 속에서 일을 해왔다는 걸 알아야만 한다. 너무도 천천히 혼자해서 나중에 그는 결국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아마도 피조차 안 믿겼을 것이다. 1933년 산림 감독은 놀라운 불로 찾아왔다. 산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왔다면 자연이 내 숲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한 감독은 숲이 스스로 생겨난 건 처음 봤다며 감탄했다. 1935년에 정부 관리들로 이루어진 대대단이 자연이 내린 숲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산림부 구의 관리들과 몇 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문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의논하고 또 의논했다. 결국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도 한 가지 반가운 일만 빼고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았다. 숲은 정부 관리 체계화에 들어가게 되고
맑은 공기, 소박한 생활,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온한 영혼 덕분에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걸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힘이 내린 이루어졌다. 얼마나 더 나무를 심을 계획인지 알 수 없었다. 숲을 떠나면서 지구는 그 땅에 가장 잘 맞는 나무 종류에 대해 가볍게 조언했다. 하지만 강요하진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그가 말했다. 너희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결국 생각하고 있었던 듯 1시간쯤 후 그가 또 말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이 친구 덕분에 숲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부인의 행복도 지켜질 수 있었다. 단 한 번 위험했던 적이 있었다. 1935년 2차 세계대전 때였다. 나무를 사용하는 자동차 기관 때문에 나무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무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백이 많이 불편하자 경제적으로 소홀히 것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놀라났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1914년에도 그랬다. 이번에도 전쟁이 아랑곳하지 않고 숲속에서 조용히 일할 뿐이었다. 1945년 6월 나는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부인을 봤다. 그때 그의 나이 87이었다. 난 옛날에 황무졌던 그곳을 다시 찾아갔었다. 전쟁이 남기고 간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뷰랑 골짜기와 산 사이로 가는 버스가 있었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렇다시피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분명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난 배후에서 버스를 내렸다. 1913년 당시 이 마을에 집 12집에 사람 3명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덫줄로와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다. 그들은 삶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나를 맞았다. 물소리 같은 소리가 산봉우리 쪽에서 들려왔다. 숲속에서 나는 바람 소리였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진짜 물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쉼터였다. 그 곁에는 너무나도 감동스럽게도 보리수가 심어져 있는 게 보였다. 그건 마치 부활의 상징과도 같았다. 결국 여기저기 재건을 꿈꾸며 마을 사람들이 시작한 일들이 눈에 띄었다. 희망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재건이는 지워지고 부서지는 담들이 다시 지어지고 있었다. 새로 지은 집들 주위엔 갖가지 야채와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그는 오직 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냈던 것이다. 엘자 부패는 1947년 파리에서 평화의 눈을 감았다. 뒤에 들렸어요, 이거? 안 들렸지? 들렸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성적을 얻고 모델을 보내고 싶어 하는 시절에는 이 책이 안 읽혔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다 알고 있는 책인데, 이상하게 읽히질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 유명하다고 해서 나 우집을 사다 놓고 몇 번이나 이렇게 뒤적였거든. 근데 집중이 안 돼. 왜 내 이야기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여자 두산하는 형이 동행대학교 철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강의 때도 몇 번 소개했죠. 위암 걸려가지고, 맨날 투병하고 뭐 이랬던 이야기인데 여러 번 했어요. 이 형이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이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어제 자기 학교에서 대학생들한테 마지막 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 때 이 아이들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이 형이 이 학생들한테 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대. 그걸 보여주고 자기가 이렇게 얻은 감동, 깨달음 이걸 이제 우리 교회 게시판에 바깥에서 올렸어요. 그거 제가 카스에도 옮겨놨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오늘 이제 교회에서 엄마들과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게 영감이 있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게 나무를 심은 사람이 이렇게 주목되게 된 시기가 지금 제가 마을 개혁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시기. 이 엘자르 부피에가 55살 때 시작했다고. 내가 원래 55살. 옛날은 나무를 심어야지. 우리가 이 위대한 훌륭한 분처럼 황량 들판에 수십 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나무를 심은 만큼 내가 성실하진 않고 오직 이제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늘 접하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다른 이면적인 이야기를 읽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창한 일은 못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우선 이 책의 제목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 엘자르 부피는 뭐를 심었어요? 씨를 심은 거죠. 도토리를 심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을 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무를 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하고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작은 걸 심는 거라. 근데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나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행위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렇고 넓은 범주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는 아이를 키우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일상을 살면서 내가 아이한테 하는 한마디 한마디 이게 전부 시인 거죠. 시. 그래서 이 시가 점점 자라나면 나무가 된다고. 그래서 최근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은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씨를 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뭔가 하면 자, 이 사람이 수많은 도토리 중에 아주 정성껏 골라낸다고 하죠. 어떤 도토리는? 크게 얘기해봐. 내가 기억이 안 났어요. 왜? 금이 없고 튼튼하고 그죠? 잘 자랄 것 같은 이런 도토리를 아주 정성껏 골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만 심어. 아무거나
막 심는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뿌릴 어떤 씨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뿌려져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할 만한 그런 것들만 잘 골라서 심어야 되지. 그렇죠? 우리 막 기분에 그냥 내가 단지 불안해서 막 이런저런 거 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 엘자르 부피에게서 배운다는 것이 아주 정성껏 좋은 도토리를 골라내는 작업. 우리 목사님도 우리한테 늘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좋은 말이 있다고 다 떠벌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행복에 관한 수많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한 말은 성경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는 항상 우리한테 진짜 네가 행복해지는 말만 사람들에게 막 가서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말하죠. 책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왜 부모교육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책에는 좋은 말이 다 나와 있어. 근데 책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같은 것인데요. 그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항상 가르칠 때 네가 진짜 말씀을 듣고 인생을 복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걸 말해라 이렇게. 그건요 조금 더 꾸며진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실한 것이니까 오히려 막 유창하게 성경 구절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모교육 강의를 하거나 호설지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을 살린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에는 거의 뭐 잘 나오지도 않는데 기억하고 있죠.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살린 한마디였어요. 저는 오늘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제 밤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 프로방스 지방 그 황폐한 땅 물도 흐르지 않고 샘도 말라 비틀어져 있고 숲은 전혀 없고 막 이런 황폐한 땅 이게 프로방스가 아니고 바로 내더라고요. 내 인생이 그랬거든요. 30대 초반까지 내 인생 생각하면 정말 황폐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가능성도 없고 막 그 마을에 원래 살던 사람 몇 명이 막 아기 다툼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죠. 그런 것처럼 저도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넉넉함이 없으니까 정말 요만한 일로 맨날 마누라하고 대판 싸우고 있잖아요. 말 한 번이 실수한 걸 가지고 그걸 꼬투리자고 새벽 3시까지 잠 안 재우고 있잖아. 들들들 뽑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여유가 없어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숲이 없으니까 황폐해졌으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여기에 좋은 도토리 씨를 잘 골라서 심는 엘자르 부피에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복된 말을 저한테 계속 들려줬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내 인생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 인생에도 물이 흐르고 숲이 생기고 사람들이 와서 좀 쉴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한 거죠. 이 프로방스 지방이 회복돼서 생기가 막 살아나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이랬잖아요. 마을이 뭐 아까 무슨 나무를 보고 부활의 나무라고 하더라고. 보리수 나무를 보고 부활이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잖아요. 원래 생물학적으로 뭐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저같이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 새들이 날아와서 이렇게 깃들 수 있고 물이 흐르고 숲이 생기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땅이 되면 이게 부활이죠. 근데 우리도 우리 범위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토토리를 잘 골라서 심어야 하죠. 땅의 어떤 땅을 자꾸 주목하면 안 돼. 땅이 황폐하니까 이건 심어도 안 될 거야. 우리 애는 유전자를 아빠가 안 돼. 뭐. 아빠 닮아가지고 그럴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옛날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정말 지혜로운 농부는 엘자르 부피에 같은 이 지혜로운 농부는 모래밭을 만나면 뭘 심는다고요? 뭐 심다고 했지? 땅콩. 그래, 내가 자주 말했는데 모래밭에는 땅콩을 심고
황토밭에는 고구마를 심고, 이거 무슨 말이지? 시궁창에는 미나리를 심고, 이러는 거라. 옛날에 인지초등학교 다녔는데, 인지초등학교 저 다리 건너서 있었거든요. 이산동에 가면. 그 인지초등학교 가려면 그 학교 가는 길이 전부 미나리깡이었어요, 미나리깡. 미나리깡이 잘못 빠지면 있잖아요. 바로 그때서 빠지면, 거머리가, 7-8마리가 바로 종아리에 달라붙어. 완전 수채죠, 수채. 시궁창이에요. 막 썩은.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미나리는 시궁창에서 자란 미나리일수록 더 짙은 미나리의 향을 독특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놈은 그걸 아니까, 그래요? 시궁창에는 미나리를 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땅이든지 거기에 적합한 좋은 씨를 우리가 잘 심으면 되죠. 옛날에 호세현지에서 제 강의 듣던 말 중에, 누구지? 어떤 엄마가 있었어. 이 엄마가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자기를 밝히지 않고. 자기 옆집 아줌마 따라왔는데 첫 강의를 딱 듣고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그때 호세현지 여기 있을 때가 저쪽에 주차장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우리한테 인사하더라. 근데 느낌이 딱 왔어. 이게 함께 살만한 사람이구나. 나중에 이 아줌마가 이제 심화반에다 성경도 같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귀가 열렸죠. 그리고 어느 날, 너 스승을 한번 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 아줌마가 갑자기 끊어지, 왜 끊어지? 이유를 이자합니다. 아니, 그래. 땅의 문제가 안 되죠. 이 아줌마가 딱 물은 거야. 아, 그때 두 아줌마가 같이 갔어. 이 아줌마하고 또 다른 아줌마, 잠순에서 온 아줌마 하나인데, 지금은 서울에 가서 살고 있어요. 이 두 아줌마가 그때 겸이 엄마하고 몇 명이 같이 따라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화요일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하고 이랬는데, 이 아줌마들이 거기서 받은 이제 감동을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특히 이 아메 하던 이 아줌마가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들어가지고, 저는 남편이 원수였어. 그래서 이 학교 선배인데,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동기, 캠퍼스 커플인데, 선배죠, 선배. 저는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남편 깐깐하고 잔소리 심하고 막 이러다 미치겠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책을 사봤는데, 이혼 10주년 계획이었어요. 10개년 계획.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혼하라는 거야. 그 책에 힘을 입어서 이 아줌마가 아멘을 시작한 거야.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은 완전히 원수지, 원수. 근데 있잖아요. 우리 심화반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제한하는, 현실적으로 자기 인생을 제한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이 아이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남편은 하나님을 여기는 거야. 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딱 했어. 근데 우리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생판 교회도 안 나온 아줌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있잖아. 니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하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줌마 우리 교회 와서 그때 1시간 동안 간증했잖아. 한 번도 안 나온 아줌마가. 우리 교회 역사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 아줌마 간증 동영상이 우리 교회 역사상 목사님의 수제자들도 기록하지 못한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중국, 미국이 우리가 선교가 이 아줌마 동영상을 CD를 제작해가지고 뿌리고 있다. 근데 그 옆에 따라간 아줌마, 잠수지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 좀 맹해. 좋아는 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같이 이 아미한 아줌마 간증을 들었잖아. 그 목사님 너무 기뻐하니까 이 아줌마가 갑자기 열등감을 확 느껴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땅이 여러 종류예요? 왜 이 아미하는 자면 이렇게 옥토고 자기는 왜 이렇게 황폐한 땅입니까? 이렇게 자기는 말귀를 잘 못 알아. 이렇게 물었어. 그때 우리 목사님 대답이 지금도 되게 깊이 새겨져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마태복음 보면 땅에는 4종류가 있다. 하나는 신장도 같은 땅이다. 신장도는 뭐예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통로를 신장도라고 부르거든요. 요즘 신장도란 말 다 쓰죠. 이런 아스팔트 도로인데
신장로는 왜? 구루마나 약가도 자주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밟고 다녀서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왜? 원래 길이 처음 생길 때는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면 계속 밟고 이래가지고 길이 되잖아. 그 길에 풀들 씹고 이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땅.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가치 저런 가치가 많이 우리를 지나가서 지대로 우리가 막 다 도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뿌려져도 잘 뿌리를 못 내요. 우리도 오만 남편들 보면 이런 분들 많죠. 세상에서 사회생활하고 이런 책도 읽고 저런 뭐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자기대로 개똥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좋은 다른 이야기가 잘 안 먹혀. 이게 신장로죠, 신장로. 딱딱해진 땅이니까. 또 두 번째 땅 어떤 게 있느냐면 가시덤불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 가시덤불로 되어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씨가 뿌리를 잘 못 내린다. 왜? 땅 위에 가시덤불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잘 못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또 뿌리를 잘 못 내린 거야. 가야 돼, 빨리 가. 그래. 그래서 가시덤불 땅에는 새가 와서 씨앗을 잘 쪼아 먹어버린대. 그래서 뿌리를 잘 못 내린대. 세 번째 유형은 돌짝밭. 돌짝밭은 돌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 땅과 이 사이에 공간이 막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또 씨가 땅 속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땅에 들어가서 씨는 썩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에 씨가 들어가서 땅과 이렇게 합해져서 땅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뭐 무기물 이런 것들과 막 이렇게 섞여서 씨가 썩어가지고 터져야 돼요. 씨는 그래서 죽는 거죠. 근데 씨는 죽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생명이 싹 트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돌짝밭에서도 잘 뿌리 내기 어렵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네 번째 땅의 형태를 옥토라고 하죠. 옥토. 좋은 땅.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좋은 땅에서 씨를 뿌리기 쉬워. 저도 해보면요. 어떤 엄마는 옥토야, 옥토. 그래서 그 말하면 너무 가난해서 금방 알아듣고, 막 가난해서 좋아하고, 바로 함께 살고 싶다고 이웃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신기한 거야. 하나님 너무하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있잖아. 모임에 처음 와가지고도 성경 모임 같은 데 처음 와도 신기한 것 같은 엄마들은 못 듣잖아요. 바로 첫날부터 우리한테 조언을 합니다. 그런 엄마들 가끔 있어. 그럼 우리 조언을 들어야 돼. 워낙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이 막 속상한 데 있어가지고 울면서 뭐 이런저런 감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바로 듣고 훈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전형적인 신장도주 신장도. 남의 말 안 듣기고 지가 알고 있는 게 다한 거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를 했어. 신장도가 있고 가시덤불로 덮인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그래서 옥토에 씨를 뿌리면 30주에 100배 결실을 한다. 이렇게만 들었거든. 근데 그 매난 엄마가 우리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 이렇게 되어 네 가지 땅이 있지만 이게 보존된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농부는 신장도라도 계속 거기다 꽃게리질을 한다는 거야. 땅을 파고 뒤집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개가 나는 거지. 돌짝밭을 덮여 있으면 돌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 있으면 가시덤불 다 치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는 씨를 뿌린다. 왜? 농부는 땅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엘자를 북비에도 보니까 그죠? 정말 환경하고 함께하는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토양에 맞는 나무를 계속 심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도토리를 심었지만 도토리 자라서 참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나무도 막 계속 심잖아. 이런 거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제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신장도 같은 땅이죠. 제 인생은 이미 다른 많은 가치들이 밟고 지나가서 너무 딱딱해 됐어요. 저는 특히 대학에 다니면서 30대 초반까지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쓸데없는 사상 이런 게 저를 완전히 시연시켜서 제가 거기에 아주 견고하게 그죠? 딱 덮고 있죠. 아스팔트 같은 것이 내 인생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면 때문에
바로 반박할 수 있어. 우리 형이 그때, 예, 여러분 말했는데, 우리 형이 그때 구미에서 어떤 병원에 가자고 있을 때, 운동원한테 유명한데 돈을 얻으러 가잖아요. 운동원은 이걸 보급투쟁이라고 그러죠. 주인 친지나 지인들한테 돈을 얻어서 사무실을 굴리고 유인물 찍고 해야 된다. 우리한테 내가 매달 가서 돈을 얻었는데, 하루는 또 가니까 우리 형이 뭔가 변했어.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 이 교회에 지금. 저는 상관이 없죠. 내가 돈 얻으러 가니까 우리 형이 동생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말하더라고. 오늘은 점심 먹어야 돈을 준다. 그 점심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우경하고 점심시간에 돌겠어. 점심 먹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형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내가 바로 걷다 대고 우경한테 말했잖아요. 희양, 네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본 적 있나? 이렇게 바로 한 말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 얼굴이 시뻘개지지. 이 새끼 또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바로 그때 심장도였죠, 심장. 아무 말도 듣지 않았어. 근데 이런 저에게 계속 꽃갱이질 해댄 거라. 계속 어떤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장도가 이제 파이는 거지. 저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그런 제가 시가포리에서 뭐가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딸이 되기까지 제 인생의 스승이나 저와 함께 사는 많은 형제들이 제게 LGR 무피처럼 수많은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로소 이제 조금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이 프로방스 시간도 보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1913년부터 해서 그죠?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뭐가 심어져서 정말 지금은 막 울창한 숲이 되고 막 시내로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막 이랬다잖아요. 근데 LGR 무피에는 단지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문경이라는 곳에 문경에서 대구에 유학 온 어떤 형이 있어. 이 형이 이제 문경 출신인데 문경에서 영남대학교 유학 온 거야. 영남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CCC에 돌았다고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 이 형이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우리 목사님을 소개한 거야. 문경에. 그래서 그 후로 우리 목사님이 매주 한 번씩 문경에 찾아갔어요. 그걸 무려 18년 동안. 가면 어떤 줄 알아요? 농사 짓고 일하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가면 이제 모임한다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 모여. 근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줘라. 왜 낮에 일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 문경길을 18년 동안에 갔다니까.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차 없을 때는 버스 타고. 그러니까 누가 한번 물었잖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문경교회를 그렇게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때 목사님 대답이 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씨를 흐르는 강물에라도 뿌려라. 그렇게 하면 사흘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우리 목사님 그걸 해설해 주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농부는 자기가 씨를 뿌릴 농토가 없으니까 강물에라도 씨를 뿌린다. 그럼 뭐 강물에 씨가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보나마나 떠내려가. 근데 떠내려가다 어딘가에 그 씨가 정착한다는 거지. 저 뭐 하부든지 어디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가 자라고 있다. 그 언제일지 어딜지 몰라.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LGR 무피에처럼 여기 이 책 보니까 LGR 무피에는 아무 할 일도 없고 시간만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묵묵히 다른 특별한 할 일이 없어서 나무를 심었다.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를 필요한 사람들이 뭐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필요로 하니까 이 거기 갔겠죠. 근데 다 도시 사람들 바꾸고 똑똑하고 자기 길을 찾고 이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라도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 말 듣겠다고 모이니까 갔다는 거라. 비록 좋더라도. 그래가지고 무려 18년이나 거기 갔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잃고 나서는 목사님 바톤에서 목사님의 제자들이 갔죠. 지금도 가요. 저보다 형들이 매주 문경교회를 가. 그래가지고 지금 문경 출신의 우리 교회 형제들이 85명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영대 유학원 형 하나, 재연에 근무하다가 재연에 지점장도 하고 대구 경북 본부장하고 지금 퇴직했는데 이 형님 이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래가지고 문경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18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이제 형들이 다니는데 거기서 무려 85명이 생겼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게 엘자르 북비애가 그 황량한 돌방스지만 척박한 땅에 씨를 심는 거하고 비슷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엄마들 눈에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막 공부를 잘 못하면 막 힘을 얻어 쳤지 이번에. 안 쳤어? 어떤 학교 어제 저 힘을 못 쳤다는데 어제부터.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에 무슨 성과를 기대하고 지금 쪼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수학 공부 같은 강의 한 맨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을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뿌리는 어떤 것이 나중에 나무가 됐다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 뭘 쪼아붙이고 막 펴가지고 능력적으로 뭘 하면 당장 뭐 결과가 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일을 그렇지 작품을 내리고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엄마들에게 엄마들이 행복했던 것 이런 걸 애들한테 뿌려야 돼요. 엄마 인생을 행복하게 했던 것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길게 보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자랄 텐데 우리가 막 주위에 경쟁 올림픽 정신이 입각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우리가 휘둘려서 잘 사는 동네 갈 수도 없고요. 똑똑한 엄마는 많은 동네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막 매달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의 책임 못 져. 나중에 되면 뭐 애들 뭐 황폐해지죠, 진짜. 사춘기가 되면 오만 일 다 일어나고요. 저는 엄마들 입체적으로 만나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만나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갈 때 계속 관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막 엄마 멋대로 해대죠. 나중에 사춘기 가면 막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 가출하기도 하고요. 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참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좋은 시를 잘 골라서 그래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이 아이라는 생명이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 인생 안에 시냇물도 흐르고,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그들도 생기고, 그 친구들이 와서 힘들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엘자르 북비애처럼 거창한 일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소박한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은 길게 보고, 야, 저는 이 나무를 심는 사람 보면 진짜 놀라워요. 이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자연과 관계된 일이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다가 정말 위대한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살린 일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30 몇 년? 40년 동안 꼭 엘자르 북비애처럼 땅에 씨를 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씨를 심고 있어. 그렇게 꾸준히 해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 나이 78세가 됐죠. 아까 제가 공교롭게도 엘자르 북비애 55세 때 만났다는데 이 주인공이 내 나이 55세더라고. 우리도 이제 나무를 심어야죠. 나무를 심는 것은 사실 알고 보니까 도토리를 골라 심는 것이네.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제가 알게 된 좋은 도토리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심고 엄마들에게도 내가 함께 심자고 호소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이런 그런 공동체가 생기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체에서는 그냥 강의가 너무 헤어지고 이래서 참 안타깝고 이랬는데 이제 남부에서는 내가 아이들도 구체적으로 하고 이러면 엄마들이 애하고 같이 하면 내 안 보겠지. 대부분 엄마들 다 이제 항상 나를 버리니까 여기 엄마들도 이제 좀 있으면 다 없어지잖아. 언제쯤 그 아이들하고 함께 자라고 하면 이제 좀 현실적으로 더 가까이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마당에서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겠다. 이 공교롭죠.
그 형이 동대하고 친학과 교사는 형이 마지막 강의를 이걸로 하고 그 소감을 우리 교회 게시판에 써올리는 바람에 제가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LGR 부피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를 이 주인공, 젊은 주인공한테 보여준 거죠. 그죠? 우리는 참 나를 위해서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야 뭘 획득하고 하나라도 더 획득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이제 항상 짜치죠. 쫓기고 박박하고. 이 신기해.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니까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성격 좀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죠. 뭐 아둥바둥 뭔가 하나를 더 획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 해보면요. 거기서는 일상에서 만족이 없어. 제가 이 경험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이 엘자르 부피의 행복을 이 사람이 발견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결국은 내가 어디엔가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될 때, 거기서 내가 진짜 행복해져요.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해진가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쓰일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내가 가장 가치 있죠. 혼자 뭐, 차간 다닐 때 행복해요? 그건 그거 뭐 하다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거 뭐해? 뭐, 북기남하고 뭐, 뱀이 하늘 날 것 같죠? 얼마 지나서 뭐 하다니까. 얘를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있잖아요.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쓰여질 때, 내가 이제 가장 복수해요. 이 여자를 부피를 배우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해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사용될 때 내가 제일 행복해. 저는 언제 제일 행복하죠? 심야에 누가 정말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만나가지고 새벽에 내한테 연락 오는데 그때 내 제일 기뻐. 진짜 어떤 분들이 새벽 2시, 3시에 오거든. 왜? 이 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는 거죠. 너무 속상이라고. 그때 연락이 오면 내가 제일 기뻐. 왠 줄 알아요? 아, 이 아줌마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내가 생각나는구나.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가 암에 걸려, 제 강의를 듣던 분이 몇 년 동안 안 나왔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선생님 강의고 선생님 스승이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스승님 만나보고 싶대. 이 아줌마가 유방암에 걸려요. 난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그리고 빨리 오라 했잖아. 그리고 2년 만에 이 아줌마 다시 왔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 데리고 우리 목사님이 놀러 갔잖아. 갔더니 마치 목사님 와서 놀고 있는 누나 중에 유방암을 이미 경험한 누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유방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잘했어. 요즘 뭐 아주 수술도 가볍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 아줌마가 아주 가벼워져가지고 그렇게 돌아오죠. 또 어떤 아줌마는 막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있잖아. 이걸 나중에 알게 된다. 너무 분해가지고 막 용서가 안 되다 하면 그냥 전화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게 아까 감석진 교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들 다 하죠. 뭐 감석진만은 때려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남자가 그렇다네. 이렇게 나도 그렇다. 곰팡이는 어떤 온도와 환경과 습도를 만나면 피게 되어 있다. 이게 아담이죠. 아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항상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면 거기서 곰팡이가 피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신뢰하면 안 돼. 여러분들 막 예를 들어 아까 감독진이 했는데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있다 와봐. 누가 나타났고 여러분들 앞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누가 지금입니까? 송수원이 나타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술 한잔 하자 했어. 술 한잔 들어갔어. 헤어지기 싫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송수원 아니고 누구 왔어? 유충우 할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건요.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찾는 행위 중 하나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꼭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이 하더라도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도 일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서 자기 존재이익을 찾으는 사람. 이 모든 행위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걸 찾는 거라. 근데 해봐도 아니거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아, 거기서는 행복이 없다. 그놈이다.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지금 우리 남편은 막, 꼴보기 죽겠고, 다른 남자 보면 막, 이까지 같이 살아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그녀지고, 몇 달만 딱 같이 살면 신선도 떨어지죠? 익숙해지잖아. 이해가 못 하죠.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취미생활도 아니고요. 어떤 엄마들은 애 낳기고 나면 허무하거든? 그래서 필터하거나 골프 치거나 이런다고. 그것도요, 어느 정도 시간은 재밌어. 처음 배우고 막 이런 흥미도 있고 그런데 일정 시간을 지나고 하면 똑같아져요. 그런적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될 때 거기서 진짜 깊은 만족과 행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되고 남편에게 사용되고 이걸 복으로 알아야지. 물론 그게 근본적으로 뭐 진짜 막 가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몸이 안에서 내가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쓰인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정말 좋은 일이죠.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명희가 밤 12시에 라면 끓여달라 했어. 우리 명희가 막 짜증을 냈어. 엄마 자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또이가 귀찮게 하는 걸 어떻게 그 아빠를 똑바로 가지고 그때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여보 우리가 커서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못 본다. 함께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사용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감사한데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목사한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 말에 아멘 딱 하더라. 그런데 하면서 바로 마음을 딱 바꿨어요. 이걸 전환이라고 하죠.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외부에서 다른 말이 내게 들려와야 내 생각의 전환이 있구나. 혼자서 아무리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도 안 돼요. 물에 빠졌다는 말은 내가 수용할 수 없단 말이죠. 수용할 수 있으면 물에 빠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수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에 빠졌다는 말은 그 물이 내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 빠졌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 말은 내 스스로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수용 능력을 벗어났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외부에서 다른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내게 생각에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사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물론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육체는 밥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인생이 진짜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것은 어떤 말을 내가 느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늘 미디어에서 연속극 같은 데서 엄마들한테 엉뚱한 메시지를 자꾸 준다니까. 성형해야 돼. 이런 메시지 자꾸 주죠. 이번에 근데 어떤 엄마가 성형한다고 지랄하더라. 내가 그만큼 했는데 쌍꺼풀 수술하지 말라고 꼴보기 싫다고. 아니 익숙한데 그냥 지금 그 전체 참 이쁜데 지가 보기에는 꼭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흰엄마 쌍꺼풀 수술한다고 예약 잡아놨잖아. 내가 연락 주겠어. 앞으로 8월에 10만원에 그 쌍꺼풀 수술 보라지 내가 의뢰 보고 살아. 내 만나기 전에 수술하는 내가 뭐 모르잖아. 그러니까 괜찮은데. 네, 갑자기 쌍꺼풀 수술 얘기를 꺼냈죠. 전환? 드라마 같은 경우죠. 드라마 그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드라마에서도 우리한테 어떤 말을 한다니까? 성형해야 돼. 이런 말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줘요. 근데 성형하니까 이쁘거든. 아이돌 보고 막 이러다가. 그럼 나도 모르게 견적 내려간다니까? 쌍꺼풀 수술 엄청 비싸다네. 80만원 하더라. 근데 그게 싼 거라며. 그 80만원에 생돈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듣지 않으면요. 또 다른 말이 내게 들려와. 그죠? 피에르가, 엘자르가 어떤 시를 심지 않으면요. 근데 모래라도 날라서 황폐한 것이 날아서 덮어버린다. 그리고 황폐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곳에 내가 사용되는 것. 이게 진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일을 뭐 돈 닦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벌써 발전이 틀렸어. 뭐 고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고행. 고행이 아니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질 수 있다. 물론 아이를 위해서만 쓰여지면 그건 좀 안타깝지만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많거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을 잘 활용해서 저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 이번에 우리 마을개혁 하는데 기업의 엄마가 예산 나왔잖아. 그것도 쓰인다니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죠.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회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회계 용어를 봤어. 뭐 대변, 차변, 계산권 뭐 있죠. 다음 주에 우리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 강의 끝나자마자 가서 또 심화교육을 받는데 이번에 받는 교육은 회계교육이야. 회계 처리를 기업처럼 해야 정부에서 돈을 헛돈 안 썼다는 걸 딱 정확하게 문청 첨부하고 이렇게 내야 되거든. 그런 거 하면 회계 전문가가 필요해. 내가 전까지는 하필이면 내 강의 듣고 꼭 내가 한개 사다 오는 것들이 와야 돼 무식하고 그랬어. 뭐 여상 나오거나 산업체 부설려고 나오거나 막 이래가지고 내가 친한 우리 엄마는 똑똑한 말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보니까 진짜 똑똑하더라니까. 대학만 안 나왔을 뿐이지. 겸용을 저 어디 나온 거 상고도 아주 따다리 상고 나왔어. 무슨 상고더라? 군함여상. 근데 이번에 우리 마을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을 가질 거야. 회사에서 상고 나와가지고 회사 취직해가지고 맨날 한 게 그거예요. 회계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재능들이 나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어떤 곳에 가면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거죠. 저는요 잘하는 게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허수지 최고선생님이 내보고 엄마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내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부터 11년 전에 그때 허수지 한쪽 구석에 저 뒷방에서 지금도 생각난다. 12명의 촌스러운 엄마들이 모였어. 알고 보니까 그때 굉장히 똑똑한 엄마들이었어. 혈치에 온다는 것 자체를 서점에 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엄마들이 아니에요. 학부모 교육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거기다가 강의를 듣겠다고 그러라. 이미 그때 보니까 우리 정혜씨 큰언니만 해도 제 강의를 듣기 전에 5만 강의를 다 들었어. 부모교육, 뭐 PT 이런 거 다 했고요. 심지어는 뭐 대구 교육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원 교육 있잖아. 이런 거 뭐 대학부도 평생교육원 강의 이런 것도 듣고 동아리 어른 모임 이런 것도 하고 이랬어. 그런 엄마들하고 내가 처음에 12명의 엄마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벌써 11년이 지났어요. 한때 우리 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강의를 하면 수성구에서 엄마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책방이 막 넘쳐가. 지금도 생각나네. 엄마들이 뭐 신문지 깔고 바닥에 앉았다. 심지어는 출입구 문 바로 앞에 있잖아요. 목욕탕 의자 갖고 왔어. 그 조그만 호수열지에 70명, 80명이 왔어. 요즘 내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엄마들 다 도망가고 있어. 내년 봄부터 또 그런 얘기 하려고. 근데 공부 얘기 하다가 또 많이 온대. 그 이제 우리 협동조합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번 방학 동안 내가 거체로 잠수내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애들 진짜 잠수내 식으로 영어 공부도 시키고 수학 공부 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개발하다가 좀 이상하네. 개발한 것도 없이 교과서가 이렇게 개발돼. 정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기는 수학 공부 시키고 내가 캡처 직업 탐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각계각층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애들한테 이야기 들려주고 그 직업의 현장에 가서 경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목표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길게 보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작업을 하고 또 엄마들 혹시 가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애한테 난 수학 공부 잘 시킬 수 있다 이러면 우리 협동조합에 와서 애들 수학 공부 시키면 우리가 돈 준다니까. 월급도 주고. 아니 애가 뭐해가 돈 벌면 줘야지 나 월급도 안 주고 있지. 벌면 주지. 진짜 그래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은 남구에 쓰자면 제 생각은 남구만이 아니라 곳곳에 동네 곳곳에 처음에는 구별을 하나씩 만들고 그 다음에 동마다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공동체가 복원됐으면 좋겠고, 다들 막 경쟁이 찌들리고 이래가지고 애들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자살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그런 시점에서 이상하게 나무를 심는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 마을개업 담당자 와서 이렇게 미팅할 시간을 줄 테니까, 있을 테니까 우리 엄마들 좀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요. 미리 좀 준비해놨다가 제가 가수국에서 만들 때 도와달라고 엄마들 좀 도와주고. 알았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거 애들한테 애니메이션 들리는 이 30분짜리 애니메이션 이거 유명한 거야.